저는 지금 인천공항 입국장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목사였습니다. 물론 북한에서 목사라는 건 존재해선 안 되는 사람입니다. 발각되면 정치범 수용소 혹은 그보다 더 빠른 결말이 기다리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 일을 했습니다. 신을 믿어서가 아니라 그쪽이 돈이 됐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평양에서 지하교회를 운영했는지, 어떻게 고위 간부에게 걸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 땅에 발을 딛게 됐는지, 그 전말을 처음으로 털어놓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래 목사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양 외곽의 작은 인민반에서 태어나 아버지는 노동당 하급 간부였고 어머니는 협동농장에서 일했습니다. 특별히 잘 살지도 그렇다고 굶지도 않는 그저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당시 북한에서 그 정도면 나쁘지 않은 형편이었습니다. 배급이 나왔고 아버지 덕분에 인민반장의 눈총을 받는 일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머리가 좀 돌아가는 편이었습니다. 눈치가 빠르고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금방 파악했습니다. 선생님이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인민반장이 어떤 대답을 원하는지 그냥 느낌으로 알았습니다. 그 능력 덕분에 학교에서도 크게 문제없이 지냈고 직장 배치를 받은 뒤에도 윗사람들한테 밉보이는 일 없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30대 초반까지는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문제는 고난의 행군 이후였습니다. 배급이 끊기고 아버지가 다니던 기관도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장마당이 생기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저마다 살기를 찾아 나섰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장마당에서 이것저것 팔았습니다. 중국산 라이터, 비닐봉지, 담배 몇 개비. 그러나 그걸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미천이 없으니 남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처음 들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인 중에 장사를 제법 크게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조용히 제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요즘 외부에서 넘어온 성경책이 돌아다닌다고. 그걸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돈이 있다고. 저는 그 순간 성경에 관심을 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성경책 몇 권을 구해다 팔았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지만 마진이 좋았습니다. 한 권에 쌀 몇 킬로그램 값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사다 보니 알게 됐습니다. 책을 사는 사람들은 단순히 책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모이고 싶어 했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끼리 함께 앉아서 무언가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기회를 봤습니다.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4~5명이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줄 아는 것처럼 행세했고 그들은 그걸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어 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당시 너무 힘들었으니까요. 배가 고프고 가족이 죽어나가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누군가 하늘의 뜻을 말해주면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이용했습니다. 모임이 커졌습니다. 10명, 20명, 입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지역에서 소개를 받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목사라고 불렀습니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제대로 된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모임에서는 헌금을 거뒀습니다. 처음엔 자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천천히 틀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 아끼면 복을 못 받는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직접적으로 강요하진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더 내려 했습니다. 더 많이 드려야 더 보호받는다고 믿었으니까요. 11조라는 개념도 제가 도입했습니다. 버는 것의 열의 하나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들은 건지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어쨌든 그 말이 먹혔습니다. 사람들은 쌀을 가져왔고 돈을 가져왔고 심지어 중국에서 들어온 물건들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걸 팔았습니다. 장마당에서 밤에 몰래. 당시 저의 생활은 주변 사람들에 비해 훨씬 나았습니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아내도 딱히 어디서 돈이 나오는지 캐묻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다들 그렇게 살았습니다. 묻지 않는 것이 서로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모임을 운영하면서 요령도 생겼습니다. 장소는 매번 바꿨습니다. 어느 집 골방, 어느 창고 뒤편, 같은 장소에서 2번 이상 모이는 건 금물이었습니다. 모임 날짜도 일정하게 잡지 않았습니다. 불규칙하게 그때그때 연락을 돌렸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보위부에 끌려가더라도 다음 모임 장소를 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제가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애쓴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였는데 성경 내용은 제대로 몰랐습니다. 몇 가지 구절을 외워두고 반복했습니다. 고난 뒤에 반드시 축복이 온다. 인내하는 자에게 하늘이 응답한다. 믿음으로 구하면 얻을 것이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무엇인지는 알았습니다. 배고픈 사람한테는 반드시 배부를 날이 온다는 말을 했고, 가족을 잃은 사람한테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 제가 지어낸 말이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덕분에 살겠다는 마음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다음 달 헌금이 얼마나 들어올지 계산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모임은 안정됐고 수입도 안정됐습니다. 물론 항상 위험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걸리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그리고 실제로 몇 년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 사이 모임의 규모는 어느새 40명을 넘어섰습니다. 제가 직접 관리하기 어려워지자 믿을 만한 사람 2명을 세워 소그룹을 나눠 이끌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를 진심으로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목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그 충성심도 활용했습니다. 헌금 수거를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손에 피를 안 묻히는 방식이었습니다. 수입이 늘면서 저는 욕심도 늘었습니다. 처음엔 쌀이나 됐으면 하던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좋은 것을 먹고 싶었고 좋은 것을 입고 싶었습니다. 중국산 물건을 들여다 팔아 번 돈을 따로 챙겼습니다. 아내한테는 장사가 잘 된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북한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바깥에서는 잘 모를 것입니다.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것, 아이한테 사탕 하나를 쥐어줄 수 있다는 것, 남들이 볼 때 떳떳하게 새 신발을 신고 나갈 수 있다는 것, 그게 당시 북한에서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누렸습니다. 성도들의 헌금으로. 그러면서도 특별히 양심에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들도 모임에서 뭔가를 얻고 있었으니까요. 위안이든 희망이든 소속감이든 저는 그것을 팔았고 그들은 샀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성도 중 한 명이 저를 찾아와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직장을 잃었고 아이가 아픈데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면 나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손을 얹고 기도해줬습니다. 눈을 감고 엄숙한 표정을 지으면서요. 그 여인은 감사하다며 있는 돈을 털어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그 돈으로 장마당에서 고기를 샀습니다. 지금 이 말을 꺼내는 건 후회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그게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그 무렵 제 자신이 꽤 영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보위부 눈을 피해 몇 년째 이 일을 해왔고 수입도 안정적이었습니다. 북한 체제 안에서 이렇게 빈틈을 찾아 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저 스스로가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자만이 방심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방심이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모임 중 누군가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말수가 적었습니다. 표정도 없었습니다. 성경보다 제 얼굴을 유심히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냥 넘겼습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가 심어진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무심코 말을 흘린 것인지 지금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중요한 건 그로부터 얼마 뒤였습니다. 그 사람이 들어온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어스름이 깔리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골목을 꺾어 들어서는데 집 문 앞에 낯선 2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인민복 차림이었고 둘 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직감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그 사람은 보위부 소속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나쁜 경우였습니다. 그는
우리 지역당 간부였습니다. 직함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구역 내에서 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위부처럼 직접 잡아 가두는 권한은 없었지만 보위부에 넘기는 권한은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중요했습니다. 잡아 가두는 사람은 적이지만 넘기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사람은 협상 상대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는 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가도 되겠냐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방 안에 마주 앉자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래 지켜봤다고. 모임이 몇 명인지, 어디서 하는지, 헌금은 얼마나 걷는지 다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여러 가지를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부인할 수 있을까? 없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 앞에서 부인했다가 태도 나쁜 놈이 되면 더 위험합니다. 저는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그는 담담했습니다. 화를 내거나 협박하는 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흥분한 사람은 예측이 됩니다. 조용한 사람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위에 올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대신 조건이 있다고. 매달 일정 금액을 자기한테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금액을 들었을 때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웬만한 노동자 월급의 수십 배였습니다. 북한 돈이 아니라 중국 돈, 위안화로 요구했습니다. 달러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서 이 사람이 이런 일을 처음 하는 게 아니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첫 달은 어떻게든 맞췄습니다. 모아둔 헌금에서 꺼냈습니다. 두 번째 달도 겨우 맞췄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 번도 금액을 낮춰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 번째 달부터는 슬쩍 더 올렸습니다. 처음 말한 금액이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 눈에 제가 어느 정도 짜낼 수 있는지를 가늠하면서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나름 수를 썼습니다. 성도들한테 헌금을 더 거두려고 했습니다. 특별 기도회라는 명목으로 추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특별 헌금을 드리면 응답이 빠르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또 믿었습니다. 또 가져왔습니다. 그 돈은 성도들한테 쓰이지 않았습니다. 간부한테 갔습니다. 저는 그 무렵부터 슬슬 빠져나갈 궁리를 시작했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하면 결국 한계가 옵니다. 헌금을 아무리 더 짜낸다 해도 그 간부의 요구를 영원히 맞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이상 돈을 못 내는 순간 그 사람은 망설임 없이 저를 위해 올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빠져나가는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 간부보다 더 높은 사람한테 이 사실을 먼저 고발하는 것. 그런데 그건 저도 같이 끝나는 방법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 땅을 아예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탈북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게 그때였습니다. 물론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에서 탈북은 반역입니다. 잡히면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까지 처벌받습니다. 그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족을 걱정해서 망설인 게 아니었습니다. 잡혔을 때의 결과가 두려웠을 뿐이었습니다. 고민하면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도 간부는 매달 찾아왔습니다. 매달 돈을 가져갔습니다. 매달 저는 성도들한테서 짜냈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간부가 평소보다 이르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번 달 금액을 2배로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결정했습니다. 다음 달 상납일이 제가 스스로 정한 마감이었습니다. 그날 안에 나가야 합니다. 그날 그 사람한테 돈을 갖다 바치러 가는 대신 저는 국경을 향해 가야 했습니다. 가족을 데리고 그리고 지금껏 모아둔 성도들의 돈을 전부 챙겨서 그 돈은 원래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었겠습니까? 살아남는 게 먼저였습니다. 저는 아내한테 처음으로 진짜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간부한테 걸렸다는 것, 이제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것, 아이 데리고 나가야 한다는 것, 그 정도만 말했습니다. 아내는 울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이미 다음 단계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한 달이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저는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척 살아야 했습니다.
간부 눈에 이상하게 보이면 안 됐습니다. 성도들 눈에도 평소와 달라 보이면 안 됐습니다. 모임은 계속했습니다. 헌금도 계속 걷었습니다. 그 돈이 결국 제가 달아날 때 쓸 노잣돈이 될 것이라는 걸 그들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 한 달 동안 탈북 루트를 수소문했습니다. 북한에서 탈북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브로커들이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존재해선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마당을 오래 다닌 사람이라면 그 연결고리를 어떻게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 거래하던 장사꾼을 통해 조심스럽게 물꼬를 텄습니다. 브로커는 돈을 먼저 요구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성도들한테서 거둔 돈 중 일부를 선불로 넘겼습니다. 루트는 함경북도 쪽 국경이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날짜는 상납일 하루 전날 밤으로 잡았습니다. 간부는 그 다음날 돈을 받으러 올 것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저는 이미 여기 없을 작정이었습니다. 모임 날짜가 또 돌아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성경 몇 구절을 읊었고 성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헌금함이 한 바퀴 돌았습니다. 저는 그걸 받아들었습니다. 그날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갈 때 누군가 저한테 다음 모임은 언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곧 연락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거짓말인 줄 그 사람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그 헌금을 바지 안쪽에 꿰맨 주머니에 나눠 넣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업었습니다. 짐은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눈에 띄지 않아야 했습니다. 출발은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 셋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아이는 다행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앞을 보며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에 남겨두는 것들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직 앞으로 가는 것, 그것만이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함경북도까지는 먼 길이었습니다. 기차를 타야 했고 기차를 타는 것 자체가 이미 위험이었습니다. 검열이 있었습니다. 신분증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브로커가 사전에 일러준 대로 움직였습니다. 어느 역에서 내려야 하는지, 거기서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저는 그 지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자존심 같은 건 이미 없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군인이 검열을 나왔습니다. 아이를 업은 아내 옆에서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군인은 신분증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쳤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국경마을에 도착한 건 날이 어두워진 뒤였습니다. 연락책이 나타나 우리를 데리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이 가까워질수록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두만강이었습니다. 밤이었고 물은 검었습니다. 건너편이 중국이었습니다. 저는 바지 안쪽에 넣어둔 돈 뭉치를 한번 확인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걸 확인하고 나서야 발을 물속에 담갔습니다. 강물이 차가웠습니다. 발목을 지나 무릎까지 올라왔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더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순찰대가 돌아다니는 시간이었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됐습니다. 강 한가운데쯤에서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북한 땅이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아무 감상도 없었습니다. 그냥 빨리 건너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발을 내디뎠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물이 허리까지 차오를 때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돌아갈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중국 땅을 처음 밟았을 때 저는 살았다는 생각보다 추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강물에 젖은 옷이 밤바람에 얼어붙었습니다. 아이가 그제야 잠에서 깨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얼른 입을 막았습니다. 연락책이 빨리 움직이라고 눈짓을 했습니다. 우리는 뛰다시피 걸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강 건너편이 북한이라는 것도 이미 머릿속에서 지웠습니다. 처음 도착한 곳은 조선족인 노인이 혼자 사는 작은 농가였습니다. 방 한 칸짜리였습니다. 묵은 냄새가 났고 이불은 축축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그냥 쓰러져 잤습니다. 아이도, 아내도, 저도 말 한마디 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조선족 노인은 저한테 별 말이 없었습니다. 밥을 차려주고 방을 내뒀습니다. 대가를 바라는 눈치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을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아침, 노인이 밖에서 누군가와 길게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즉시 짐을 쌌습니다. 아내한테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이유를 물었지만 저는 그냥 가야 한다고만 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하면 그냥 가족 통화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런 판단을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의심이 먼저였습니다. 그 의심 덕분에 살아남은 건지 아니면 그냥 겁쟁이였던 건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이든 저는 계속 움직였고 계속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브로커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여기서 며칠 있다가 다음 루트로 넘겨주겠다고. 돈은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 돈도 바지 안쪽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성도들 헌금이었습니다. 손에 쥐었다가 건네는 그 순간 별다른 감정은 없었습니다. 그냥 통행료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생활은 숨는 것이었습니다. 낮에는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조선족 마을이라 한국말이 통하긴 했지만 탈북자라는 게 알려지면 끝이었습니다. 중국 공안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른 한 명 당 얼마씩이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조선족도, 브로커도, 옆에 붙어 이동하는 다른 탈북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는 겁을 많이 먹었습니다.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아이가 울면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항상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밖에서 발소리가 나면 아이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가 솔직히 짐스러웠습니다. 감정 낭비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빨리 다음 루트로 넘어가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연결된 다음 사람도 역시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 세계는 전부 돈으로 굴러갔습니다. 탈북자를 진심으로 돕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탈북자를 이용해 돈을 버는 사람만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구조를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어차피 저도 평생 남을 이용해 살아온 사람이니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챙겨 나온 돈이 적지 않았습니다. 몇 년치 헌금을 모아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브로커 비용, 숙박 비용, 먹는 것, 이동할 때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아야 하는 돈, 줄줄 새어나갔습니다. 이 돈이 다 떨어지기 전에 한국에 닿아야 했습니다. 그게 제 유일한 계산이었습니다. 동남아시아로 넘어가는 루트를 택했습니다.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태국까지 가면 유엔 난민기구를 통해 한국행이 가능했습니다. 중국에 계속 있는 건 불안했습니다. 단속이 강화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는 또 돈을 냈습니다. 라오스 국경 근처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같이 이동하던 일행 중 한 명이 검문에서 걸렸습니다. 우리와 함께 중국을 건너온 다른 탈북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공안에게 끌려가는 걸 보면서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걸음을 늦추지도 않았습니다. 모른 척하고 지나쳤습니다. 살아남는 게 먼저였습니다. 그때도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라오스를 지나 태국 국경을 넘는 데는 며칠이 걸렸습니다. 밀림 숲을 걸었습니다. 낮에는 숨고 밤에 움직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아이는 브로커가 준 약을 먹여서 재워놨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됐으니까요. 그 약이 뭔지 묻지 않았습니다.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태국 땅을 밟은 건 출발한 지 사흘쯤 됐을 때였습니다. 브로커가 방콕으로 가서 한국 대사관을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돈에서 또 한 뭉치를 그 손에 얹었습니다. 방콕 시내에 들어섰을 때 저는 처음으로 허기를 제대로 느꼈습니다. 사흘 동안 거의 못 먹었습니다. 아이도,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남은 돈을 세봤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대사관에 닿기 전에 이 돈이 떨어지면 끝이었습니다. 한국 대사관 앞에 도착한 건 다음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면서 저는 계속 주변을 살폈습니다. 태국 경찰에 붙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될 수도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는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서서 문만 바라봤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한국말로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북한에서요. 직원이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 순간 아내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저는 서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딛기 전까지는 끝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지하교회 얘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간부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렵게 살다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며칠 뒤 비행기가 인천에 착륙했습니다.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을 걷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서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죽을 수도 있었다는 것, 잡힐 수도 있었다는 것, 그 공포가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이제 아무도 저를 잡으러 오지 않는다는 것, 그 사실이 그제야 몸으로 느껴졌습니다. 감사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공포가 끝났다는 안도였습니다. 그것이 제가 인천공항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던 이유였습니다. 하나원에 들어간 건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며칠 뒤였습니다. 하나원은 경기도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처음에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했는데 창문에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좀 웃겼습니다. 북한에서 탈출해서 태국까지 왔는데 한국 와서도 어디 가는지 모르게 데려가는구나 싶었습니다. 하나원 생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밥이 나왔습니다. 새 끼가 꼬박꼬박 나왔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게 신기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밥이 나온다는 것, 굶을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것. 북한에서 살 때는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교육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에 대한 기초 교육이었습니다. 은행 사용법, 대중교통 이용법, 각종 신청 방법. 선생님들이 친절했습니다. 저는 수업을 들으면서 내내 딴 생각을 했습니다. 나가면 어디에 살 것인지, 지원금은 얼마인지, 어떻게 하면 빨리 돈을 모을 수 있는지. 다른 탈북자들은 울거나 망연자실한 표정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북에 두고 온 가족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아내와 아이가 함께 왔으니 제 가족은 다 여기 있었습니다. 북에 남겨진 성도들이 어떻게 됐는지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봤자 달라질 게 없었습니다. 하나원에서 함께 지내는 사람들 중에 저마다 사연이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군인 출신이었고 어떤 사람은 함경북도 탄광에서 일하다 나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한테 저를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잠깐 고민했습니다. 결국 그냥 평양에서 장사하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지하교회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퇴소 날짜가 다가올수록 저는 바빠졌습니다. 정보를 모았습니다. 어느 지역에 탈북자가 많이 사는지, 어느 곳이 정착하기 좋은지, 지원이 어떻게 나오는지, 하나원 직원들한테도 물어봤고, 먼저 나간 사람들한테 연락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한국에 나가면 어떻게든 빨리 자리를 잡아야 했습니다. 퇴소하던 날, 담당 직원이 저한테 봉투를 건넸습니다. 정착금이었습니다. 그 금액을 보는 순간 저는 속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이걸로 얼마 동안 버틸 수 있는지, 이 돈을 어디에 써야 가장 효율적인지. 직원은 새 출발을 응원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버스에 올라타 하나원을 빠져나오는데 아내가 창문 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진짜 한국이네요. 저는 그 말에 딱히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한국이든 가짜 한국이든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임대 아파트를 배정받았습니다. 처음 들어간 날, 저는 집 안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작았습니다. 하지만 제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방 안을 뛰어다녔습니다. 아내가 부엌을 열어봤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처음으로 잠깐 멈칫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불편하지 않다는 느낌. 그게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로 다음 날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탈북자 지원 단체에도 나갔습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 이런저런 정보를 얻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정보를 잘 알수록 유리했습니다. 저는 그 원리를 금방 파악했습니다. 적응은 생각보다 빠르게 됐습니다. 언어가 통했고 글씨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처음 눌렀을 때 잠깐 어색했고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카드 사용법을 한번 틀렸습니다. 그런 것들은 금방 익혔습니다.
그리고 그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가 북한에서는 존재조차 하지 않았다는 걸 저는 이따금 떠올렸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한 건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주방 보조였습니다. 몸을 쓰는 일이었고 급여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오래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몸으로 익히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장이 어떻게 말하는지, 손님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사람이 돈을 쓰는지 저는 눈을 크게 뜨고 봤습니다. 이건 북한에서도, 중국에서도, 태국에서도 해온 일이었습니다.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탈북자 지원 단체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북한에서의 삶을 이야기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강연료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수락했습니다. 강단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북한에서 성도들 앞에 섰을 때와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집중했습니다. 어떤 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여러분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살아서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웃으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속으로는 다음 강연 기회는 어디서 또 올 수 있을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북한 지하교회 이야기를 나눠달라고 했습니다. 거기서도 헌금함이 돌았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받는 쪽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도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보고 있었습니다. 위로받고 싶은 사람, 사명감이 필요한 사람, 눈물을 흘리고 싶은 사람. 저는 그 모든 것을 맞춰줄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오랫동안 연습한 기술이었으니까요.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연 스케줄이 늘었습니다. 매달 수입이 안정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그것만큼은 솔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무렵 아내가 한 번은 저한테 물었습니다. 당신은 한국에 와서 행복해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를 저는 북한에서 별로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거기서는 행복하다는 건 수영님 덕분에 잘 산다는 뜻이었습니다. 개인의 감정과는 거리가 있는 단어였습니다. 저는 아내한테 나쁘지 않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웃었습니다. 그 대화 이후에도 저는 계속 강연을 다녔습니다. 이름이 더 알려졌습니다. 어느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북한 생활을 다루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출연했습니다. 화면에 나온 제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잘 나왔네. 저는 방송이 나간 뒤 강연 요청이 얼마나 더 들어올지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저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북한에서도, 중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다만 한국에서는 예전보다 조금 불편한 기분이 가끔 들었습니다. 왜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 무렵부터 강연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가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에서 저한테 헌금을 냈던 그 사람들이 이 영상을 어떻게든 볼 수 있다면 뭐라고 할까?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빨리 다른 생각으로 넘어갔습니다. 쓸모없는 상상이었으니까요. 식당 일을 그만두고 강연에만 집중했습니다. 한 달에 4~5번씩 강단에 섰습니다. 어느 기업체 강연에서는 자유와 인권에 대해 이야기했고, 어느 학교 강연에서는 북한 아이들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 저는 청중이 원하는 것을 줬습니다. 그게 제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북한에서 신을 팔던 시절부터 갈고 닦은 것이었습니다. 어느 강연 뒤에 한 대학생이 저한테 다가와 물었습니다. 북한에서 그렇게 힘든 삶을 살면서도 어떻게 희망을 잃지 않으셨냐고. 저는 그 학생을 보면서 잠깐 생각했습니다. 희망. 저는 북한에서 희망이라는 감정을 가져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다음 수를 계산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학생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이 살아있는 한 희망은 끝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학생은 감동받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그 학생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저를 믿는 눈빛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성도들이 저를 보던 눈빛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편한 건지 불편한 건지 그날따라 잘 모르겠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아직도 가끔 생각납니다. 희망을 어떻게 잃지 않았냐고.
저는 아직도 그 대답을 모릅니다. 그냥 살아있었을 뿐입니다. 그게 희망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정착하고 1년쯤 됐을 무렵, 저는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돈 걱정이었습니다. 정착금은 생각보다 빨리 줄었습니다. 강연료는 들어왔지만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학교 준비도 해야 했고, 아내가 일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말은 됐지만 이력서를 쓰는 방법이나 면접 보는 방식이 낯설었습니다. 저는 아내한테 직접 가르쳐줬습니다. 북한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던 방식으로. 어느 날 지인 탈북자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형은 말을 잘 하잖아요. 그걸로 돈 벌면 되지 않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멈췄습니다. 그 사람이 뭔가를 짚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강연 시장을 파고들었습니다. 탈북자 강연 수요가 꽤 있었습니다. 학교, 기업, 종교단체, 시민단체, 북한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한테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그 수요를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있는 그대로처럼 보이도록 말했습니다. 북한에서의 생활, 식량난, 감시와 통제, 탈출 과정. 사람들은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청중이 어떤 이야기에 반응하는지 패턴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픔 이야기에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시 이야기에는 분노했습니다. 탈출 과정 이야기에서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얻었다는 결말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 공식을 파악하고 나서 이야기를 다듬었습니다. 더 드라마틱하게, 더 감동적으로, 사실에서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지하교회 이야기는 아예 다른 버전으로 바꿨습니다. 신실한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실제와는 정반대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눈물도 가장 많이 흘렸습니다. 헌금도 가장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헌금이었습니다. 일부 기독교 단체에서는 강연료 외에 헌금을 따로 거뒀습니다. 북한 지하교회 사역자를 돕는다는 명목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받았습니다. 북한에서 했던 것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엔 잡힐 위험이 없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눈물을 흘리는 법도 익혔습니다. 실제로 눈물이 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술이었습니다. 적당한 순간에 목소리를 낮추고 잠시 말을 멈추고 그러면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청중이 먼저 울었습니다. 그러면 저도 자연스럽게 따라가면 됐습니다. 북한에서 성경도 모르면서 성도들을 이끌던 것과 원리가 같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가끔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저를 붙잡고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목사님처럼 대단한 분이 이렇게 살아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돌아가고 나서 저는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뭔가 불편했습니다.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불편했습니다. 그 감정이 뭔지 오랫동안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강연 횟수가 늘었습니다.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탈북자 관련 책, 인터뷰에도 실렸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을 때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자가 질문을 하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는 것. 그건 제가 오랫동안 해온 일이었습니다. 인터뷰가 나가고 나서 강연 요청이 더 늘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계산해서 인터뷰를 수락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저한테 책을 써보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탈북자 수기였습니다. 출판사를 연결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책이 나오면 강연 요청이 더 늘어날 것이었습니다. 저는 수락했습니다. 그게 이유였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이 붙었습니다. 대신 써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려줬고 그 사람이 정리했습니다. 강연에서 하던 버전과 비슷한 이야기였습니다. 지하교회를 이끌었다고, 성도들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고. 그 사람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의 완성도를 가늠했습니다. 울면 좋은 이야기였습니다. 아내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식당 일이었습니다. 아이는 학교에 적응했습니다.
친구도 생겼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제 궤도에 올랐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이었습니다. 자다가 깨는 날들이 생겼습니다. 꿈을 꾸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새벽에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가슴 어딘가가 답답했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몸이 아픈 건 아니었습니다. 피곤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뭔가가 걸려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도망칠 때 기도를 부탁했던 그 여인이 문득 생각났습니다. 아픈 아이가 있었고 돈이 없었던 그 사람.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해줬고 그 사람은 마지막 돈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그 돈으로 고기를 샀습니다. 그게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사람 얼굴이 기억났습니다. 고마워하던 표정이, 목사님 덕분에 살겠다는 마음이 생겼다고 했던 말이. 저는 그 기억을 다시 머릿속으로 밀어넣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쯤 됐을 때 저는 일어났습니다.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갔습니다. 냉장고 불빛이 켜지면서 주방이 밝아졌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먹을 것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북한에서는 냉장고가 없었습니다. 있어봤자 넣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저를 믿었던 그 사람들이. 저는 냉장고를 그냥 닫았습니다. 물을 한 잔 마시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내는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북한에서 성도들이 헌금을 낼 때 어떤 표정을 하고 있었는지가 갑자기 기억났습니다. 간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자신들의 삶을 조금 바꿔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받아서 팔았습니다. 장마당에서 고기를 샀습니다. 술도 샀습니다. 좋은 옷도 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국에서 그 이야기를 팔고 있었습니다. 버전만 다르게 해서. 그 생각이 들자 갑자기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평생 무언가를 팔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신을 팔았고 한국에서는 고난을 팔았습니다. 그게 다른 건지 같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저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책은 몇 달 뒤에 나왔습니다. 표지에 제 사진이 실렸습니다. 서점에 가서 그 책을 처음 봤을 때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답지 않은 사람이 쓰여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 성도들을 위해 희생한 사람. 저는 그 책 뒷면에 쓰인 저를 소개하는 문장을 한참 읽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 이야기 같았습니다. 책이 나오고 나서 강연 요청이 3배쯤 늘었습니다.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저는 스케줄을 꽉 채웠습니다. 한 달에 10번씩 강단에 섰습니다. 이야기는 이미 외워져 있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목소리를 낮추는지, 어느 순간에 멈추면 청중이 더 집중하는지 몸이 알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부터 자다가 깨는 날이 늘었습니다. 책에 쓰인 내용과 실제 기억이 자꾸 겹쳐졌습니다. 책에서 저는 성도를 위해 기도했고, 실제에서 저는 그 헌금으로 고기를 샀습니다. 책에서 저는 도망치지 않았고, 실제에서 저는 그들을 두고 혼자 강을 건넜습니다. 두 개의 이야기가 새벽마다 머릿속에서 뒤섞였습니다. 어느 것이 진짜인지. 자다 깬 새벽에는 가끔 헷갈렸습니다. 잠을 못 자는 날이 늘었습니다. 이번에는 돈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달랐습니다. 돈 걱정은 계산하면 해결책이라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건 계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감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는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처음엔 그냥 무시했습니다. 피곤하면 다시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게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천장을 1시간 넘게 바라보다가 그냥 일어났습니다. 아내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강연을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중 어느 목사가 저한테 관심을 보였습니다. 교회 청년부에서 강연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했습니다. 그 목사가 다음에 또 불렀습니다. 그렇게 몇 번 만나다 보니 제 이야기를 꽤 깊이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물론 제가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만 알았습니다. 어느 날 그 목사가 저한테 조용히 물었습니다.
북한에서 정말 믿음이 있으셨냐고.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 질문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대답을 바로 내놓았는데 그 순간은 잠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침묵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버스에서도 그 질문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으셨냐고. 저는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마음에 걸리는지 몰랐습니다. 북한에서도 없었고 한국에서도 없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그건 변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입 밖으로 내지 못한 게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즈음 아이가 저한테 처음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하나님이 진짜 있어요? 아이는 학교에서 친구한테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깐 아이를 쳐다봤습니다. 북한에서라면 이런 질문은 존재할 수도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아이가 이런 걸 물어본다는 게 순간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솔직하게 대답한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잠시 저를 보더니 그냥 다른 방으로 갔습니다. 별 기대를 하고 물어본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아이 뒷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모르겠다고 했을 때 처음으로 거짓말을 안 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강연은 계속됐습니다. 이야기는 계속 다듬어졌습니다. 더 정교해졌고 더 감동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서 적당한 순간에 목소리를 낮추고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기술을 꽤 완성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강연 중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슴이 조여드는 느낌이 왔습니다. 기도를 부탁했던 그 여인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에피소드를 강연에서 완전히 다른 버전으로 바꿔놨습니다. 그 여인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줬고 나중에 알고 보니 아이가 나왔다는 이야기로 사람들은 그 부분에서 항상 울었습니다. 그날도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순간 실제 기억이 겹쳐지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날 저녁 그 돈으로 고기를 사러 갔던 것, 그게 생각났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나서 화장실에서 잠깐 거울을 봤습니다. 별다른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오래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면서 이 사람이 누군지 잠깐 모르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이가 자는 걸 봤습니다. 북한에서 강을 건널 때 엎여 있던 그 아이였습니다. 이제 한국 학교에 다니고 한국 친구들과 놀고 한국말로 꿈을 꿉니다. 저는 그 아이 옆에 잠깐 쭈그려 앉았습니다. 뭔가를 느꼈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감동 같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래된 무언가가 조금 움직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불편했습니다.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그 감정이 뭔지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게 되면 더 불편해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불편한 것을 오래 붙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에서도 중국에서도 지금도 그냥 앞으로 가는 것이 저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오래 누워 있었습니다. 북한에 두고 온 성도들이 어떻게 됐는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잡혔을까? 아니면 그냥 흩어졌을까? 저를 기다렸을까? 그 질문이 오랫동안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강연이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준비했습니다.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표정을 맞췄습니다. 단상에 올라서면 저는 다시 그 사람이 됩니다. 북한에서 탈출한 지하교회 목사. 신앙과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 청중은 그 사람을 보러 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연기합니다. 그날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강연료를 받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밤에 또 잠을 못 잤습니다. 그 목사가 가끔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냐고, 밥은 먹었냐고. 어느 날 문자로 말했습니다. 언제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고.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보다가 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에 바빴다고 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눈다는 게 무서운 건지,
귀찮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무서운 거겠죠. 솔직해지면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다시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어느 날 저한테 북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학교 숙제라고 했습니다.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아이한테 어떤 버전으로 이야기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강연 버전으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는 저를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진짜 이야기를 전부 해줄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중간쯤 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어떤 곳이었는지, 왜 나왔는지, 지하교회 얘기도 조금 했습니다. 단, 사람들 돈을 가져갔다는 건 빼고,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었습니다. 숙제를 다 쓰고 나서 아빠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좋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가 잠든 뒤에 저는 아이 숙제 노트를 몰래 펼쳐봤습니다. 아이 글씨로 북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북한에서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으셨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도우셨고 결국 자유를 찾아 한국에 오셨습니다. 저는 그 문장들을 읽으면서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가 쓴 아버지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그게 저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노트를 덮었습니다. 덮으면서 뭔가 이상한 감각이 올라왔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불쾌하지도 않았고 감동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래된 뭔가가 가슴 어딘가에서 아주 조금 움직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이름 붙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붙이면 뭔가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 밤에 또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북한에 두고 온 성도들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이름도 기억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이, 아픈 여인, 돈 없어도 항상 마지막 것을 가져왔던 노인, 믿음이 정말 깊다고 칭찬해줬던 중년 여성. 저는 그 사람들을 도구로 봤습니다.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사실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다음날 강연 요청 문자가 2건 들어왔습니다. 저는 둘 다 수락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한 잔 마셨습니다.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어젯밤의 느낌은 이미 어딘가로 밀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앞으로 가는 사람, 뒤를 오래 보지 않는 사람. 그게 지금까지 저를 살아있게 해준 방식이었습니다. 그 방식이 언제까지 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날 밤 새벽에 눈이 떠지고 나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도 눈은 떠졌습니다. 저는 그 새벽에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 목사한테 문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만나자고. 그리고 지웠습니다. 다시 썼습니다. 또 지웠습니다. 결국 보내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천장을 봤습니다. 날이 밝을 때까지 그러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 어딘가의 작은 아파트에서 삽니다. 아이는 중학생이 됐습니다. 한국 친구들과 어울리고 학원도 다닙니다. 북한 출신이라는 걸 친구들이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굳이 물어보지 않습니다. 아내는 지금 마트에서 일합니다. 성실합니다. 북한에 있을 때보다 더 열심히 삽니다. 저는 그게 가끔 대단해 보입니다. 저한테 없는 무언가가 아내한테는 있는 것 같습니다.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강연을 합니다. 예전보다는 줄었습니다. 탈북자 강연 시장 자체가 좀 포화됐고 예전만큼 새로운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는다는 피드백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받아들이고 다른 방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관련 콘텐츠가 요즘 유튜브에서 관심을 받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도 채널 개설을 고민 중입니다. 그러면서 가끔 생각합니다.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놓는 게 맞는 건지, 정확히는 제가 꺼내놓는 이야기가 진짜 제 이야기인지, 솔직히 말하면 저는 여전히 계산하면서 삽니다.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먼저 생각합니다. 이 선택이 나한테 이득인지 손해인지 먼저 따집니다. 그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몸에 밴 습관입니다. 북한에서 배운 것이고 중국에서 갈고 닦은 것이고
한국에서도 계속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 소개로 어느 탈북자 여성을 만났습니다. 나이가 꽤 있는 분이었습니다. 함경도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북에 있을 때 지하교회 다녔어요. 목사님이 참 좋은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들은 말로는 중국으로 도망갔다고 하던데 사실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은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목사님이 참 좋은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고. 그게 저를 가리키는 말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평양에는 지하교회가 여럿이었을 테니까요. 저 말고도 비슷한 사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에는 오래 못 잤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졌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그 여인의 말이 계속 들렸습니다. 저는 그 여인들한테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압니다. 북한에서 헌금을 거둔 그 사람들, 마지막까지 믿었던 그 사람들한테 저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었습니다. 도망칠 때 그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이상하게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나이가 들어서인지 아이가 커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게 걸립니다. 저는 여전히 그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후회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그냥 피곤함인지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압니다.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처음으로 있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강연에서 하는 버전이 아니라 꾸미지 않은 버전으로. 그게 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것도 계산일 수 있습니다. 솔직함이 더 팔린다는 걸 알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니까요. 아니면 조금은 달라지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북한에 두고 온 성도들이 살아있다면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지 가끔 생각합니다. 잘 살고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그렇게 바라는 게 위선인지 진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게 예전에 저한테는 없던 생각이라는 것도 압니다. 어딘가에서 뭔가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좋은 건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오늘도 살았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아이, 웃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내가 마트에서 돌아와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수고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었는지 아닌지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을 확인합니다. 강연 요청이 왔는지, 새로운 연락이 왔는지. 그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게 있다면 가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본다는 것입니다.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봅니다. 예전에 저한테는 없던 행동입니다. 북한에서는 창밖을 오래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항상 누군가 감시하고 있었고 항상 다음 수를 계산해야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더 그랬습니다. 태국에서도, 한국에 와서도 한참은 그랬습니다. 지금은 가끔 그냥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게 사치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낯선 느낌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으면 저는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압니다. 성도들을 이용했고 도망칠 때 그들을 버렸고 한국에 와서도 그 이야기를 팔았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은 그 사실을 이렇게 꺼내놓고 있습니다. 그게 왜인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게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 탈북자 여성을 만난 뒤로 며칠 동안 이상했습니다. 밥을 먹는데 갑자기 그분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강연 원고를 수정하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저는 그 감정을 정확히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탈출할 때도, 중국에서 숨어 지낼 때도, 태국 밀림을 걸을 때도 이런 감정은 없었습니다. 그때는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생활이 안정되고 나서야 이런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싫었습니다.
안정이 되면 편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생겼습니다. 그 목사를 결국 만났습니다. 문자를 수십 번 썼다. 지우다를 반복하다가 어느 날 그냥 보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날따라 새벽에 유독 오래 깨어 있었고 그 상태로 보내버렸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목사는 반갑게 악수를 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시켰습니다. 한참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목사가 물었습니다. 요즘 어때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잘 지낸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편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목사한테 처음으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에서 지하교회를 운영한 건 맞는데 신앙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었다고. 사람들 헌금이 목적이었다고. 도망칠 때 그 돈을 다 가지고 나왔다고. 전부 다 말한 건 아니었습니다. 반쯤은 말하다가 멈췄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강연에서 하던 이야기와는 달랐습니다. 목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불편했습니다. 판단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한 말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지금도 잘 모릅니다. 그냥 그 말이 오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카페에서 나오면서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별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맑았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하늘이 맑다는 게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그게 뭔가 달라진 건지 아니면 그냥 나이를 먹어서 감각이 무뎌진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한테 오늘 오랜만에 하늘을 봤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웃었습니다. 왜요? 그냥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진심이었습니다. 그냥이었습니다. 그냥이 있다는 게 예전에 저한테는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새벽에 눈이 떠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통으로 잔 것 같았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상하게 멍했습니다. 뭔가 달라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달라진 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만큼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